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화의 사적인 이야기 세신사 박준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바쁜 와중에 연말정산 시즌이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캐주얼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연말정산 컨텐츠가 유튜브에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지식이 자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한 4-5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전에 연말정산 의미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소득자가 기중에 월급 받을 때 이제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때 냈던 세금을 연말에 사람마다 다 공제 내역이라든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하자, 그런 의미고요. 의무자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이 종결되지만 타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달에 이 연말정산된 자료와 다른 소득의 자료를 가지고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자를 요새 이 책자를 엄청 많이 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연말정산 신고 안내입니다. 매년 나와가지고 뭐 개정된 내용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아주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조회가 되면서 각자 제출을 잘 하고 계시지만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뜨지 않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료비 관련된 겁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가 이제 의료비에 공제가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도 클릭을 하다 보니까 탭 중에 안경 구입비가 이제 따로 이게 탭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탭을 누르면 안경원이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 뜨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컨택트 렌즈를 정기적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안경원에 연락을 하셔서 소득공제 관련된 서류 좀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제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굉장히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이제 홈택스에 좀 잘 안 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요청해서 서류 제출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 그거 한번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건데 교육비 중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관련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또 홈택스에서 다 뜨지가 않기 때문에 학원에 좀 연락을 하셔서, 요새는 뭐 학원이 알아서 좀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따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은 대부분의 이제 큰 단체들은 알아서 잘 끊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잘 안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실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고 안내에서도 주의할 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부양가족 소득 요건입니다. 올해부터 좀 바뀐 점은 홈택스 내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각각의 탭이 좀 비활성화 되어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체크할 것들, 일단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 소득금액 100만 원이 일단은 좀 기준인데 그 100만 원 중에 좀 걸리는 게 연금소득입니다. 이제 부모님 나이가 좀 드시면서 국민연금을 받으실 나이가 되면 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연간 5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에 한 50만 원 받으신다 그러면은 연소득으로 600만 원 되시는 거죠. 그러면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또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거 플러스 부모님들이 금융소득이 있다 그러면 뭐 이자나 배당소득이 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냥 저희 부모님은 연금 조금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넣었다가 과다공제 사례가 나오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 공제 요건 같은 것들도 착각해가지고 잘못 넣는 경우들도 있고, 조부모나 부모 같은 형제끼리 누가 넣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데 중복해서 넣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도에 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분들, 요거는 뭐 많이들 잘 아시지만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만 신고해도 5월 달에 다시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출을 할 때 내가 25년도에 조금이라도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 그럼 그 직장에 요청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현 직장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요새 이제 월세 세액공제가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소지가 이전이 안 되면은 월세 세액공제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MZ 세대들의 주거 형태가 많이 변화되면서 뭐 쉐어하우스 같은 개념들이 많죠. 이 부분은 이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실거주가 확인되면 쉐어하우스 등의 형태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사 안내를 잘 받아서 실물 제출해서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한 5가지 정도 연말정산 끝까지 챙겨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가볍게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놓치는 거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고 많은 금액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신하의 사적인 이야기 최신사 박준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